안녕하세요. 영화를 연구하는 무비썸 송경원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홍상수 감독님의 밤의 해변에서 혼자입니다. 이 영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고요. 사실 이만큼 흥미로운 텍스트도 드문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의미 없는 영화도 드물거든요. 그게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특징이기도 하고, 이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해라고 해도 몇 시간에 걸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한 줄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화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각자 느끼시는 바대로 보면 되는 영화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의 반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변에 되게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평단에서는, 해외 평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내 평단에서도 극찬이 쏟아지고 있죠. 베를린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받았고요. 한편으로 대중적인 시선은 되게 불편한 영화와 현실이 겹쳐 보인다, 혹은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배우의 어떤 스캔들 때문에 영화를 사생활과 분리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시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죠. 이에 맞춰서 또 언론도 이거 약간 가십적으로 접근하는 면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다양한 평자들, 대중들 혹은 언론들의 시선의 간극이 왜 발생하는지, 혹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이렇게 재밌는 작업도 없어요. 어떤 해석을 갖다 대도 나름대로의 말이 되고, 혹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점과 시선이 열리는 영화이거든요. 영화 보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 가능한 영화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 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해석이고요. 이게 정답이란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어떻게 봤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하려고 하고, 어차피 이 주어진 시간 안에는 모든 건 다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포인트, 그러니까 영화와 현실이 어떻게 겹쳐지고 혹은 안 겹쳐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적인 시선에서 접근해서 이 영화를 좀 서사적으로 읽어보면 별 것 없는 이 사건을 서사적으로 다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이 영화의 전체 설정, 여배우가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다, 요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영화는 확실히 영화를 영화로만 바라보기 힘들게 하는 멘트나 상황들, 대사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홍상수 감독님의 자아 분열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사랑 혹은 여배우와 유부남의 연애에 대한 다양한 대사들과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어떨 때는 그거에 대한 지탄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또 한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옹호해 주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인물들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한 말들을 쏟아내요. 의미 부여하기 딱 좋죠. 매 대사가 사실 그 진짜 홍상수 감독님의 스캔들과 겹쳐 보이기도 하거든요. 외국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언니가 하는 대사를 들어보면, 영희가 남편하고는 언니는 잘 살았잖아 10년 넘게 라고 하면, 내가 잘 살았나? 그냥 필요해서 산 거지, 원해서 산 건 아니야, 이런 대답을 한다든지. 또 권혜호 배우가 하는 대사 중에 이런 영희를 둘러싼 인물들의 반응들을 보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냐며, 좀 가만히 놔두지, 그 인간들이 사람 하나 잡아가면서 이렇게 괴롭힌다 라는 식의 대사를 하기도 해요. 나는 그 사람 편이 돼주고 싶다 라는 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감독 역을 맡은 문성근 배우가 하는 대사를 보면, 감독님 영화 어떻게 찍으세요? 라고 하니까 늘 하던 대로 정해놓지 않고 쭉 가는 게 내 방법이다. 첫 장면 찍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쭉 이제 간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봐도 이런 식의 영화 찍는 건 홍상수 감독님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죠. 실제로 부분 조각들은 그 홍상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겪고 듣고 보고 느낀 것들의 조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의 디테일들이 쌓이는 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을 두 개를 뽑자면, 1부에서 영희가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2부에서 영희가 그 봉봉이라는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두 장면은 다 예고편에 나온 장면이기도 하고요. 아마 사람들 보는 시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게 뭔가를 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예고편에도 썼겠죠. 그 두 장면을 놓고 이거를 홍상수 감독의 어떤 자전적인 고백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다 말이 되게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일단 절하는 장면은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등장하는 타이밍이. 걸어가다 갑자기 절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보여줄 때 그 같이 가던 언니는 먼저 보내고 영희가 그 언니를 향해서 절을 하는 것처럼 구도를 잡아요. 당연히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죄라는 어떤 코드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홍상수 감독의 또 현실과 겹쳐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후에 이제 벤치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영희가 절을 왜 했냐 갑자기 라는 질문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다짐해보고 싶었다. 그냥 기도한 거야 라는 대답을 해요. 그런 대답들을 들으면서 아마 거의 대부분의 관객들이 영화 바깥,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사건들과 연결시키려고 하실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진 화면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담배를 피는 장면, 그 봉봉 카페 앞에서 담배를 피는 장면을 보면 담배를 피면서 뭔가 노래를 흥얼거려요.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보면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인 거죠. 영화에서는 영희가 그 감독을 아마도 그리워하면서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또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저게 김민희라는 배우가 홍상수라는 감독에게 보내고 있는 노래가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 영화에는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나오는데 이 남자는 이때까지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거든요. 굉장히 상징적이고 비현실적인 캐릭터예요. 한 3번 정도, 3, 4번 정도에 걸쳐서 나오는데 1부 마지막에 그 영희라는 배우를 들쳐매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마치 납치하는 것처럼. 그리고 2부에서 등장할 때는 그 영희가 머물고 있는 숙소 바깥에서 창문을 닫고 있는 남자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창문을 닫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사람을 인식을 안 하는 것처럼 마치 유령인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죠. 그런 상징적인 캐릭터 혹은 비현실적인 캐릭터를 그전 영화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니까 당연히 뭔가 의미 부여를 하고 싶어지는 거죠. 또 앞서 그 두 장면과 마찬가지로 서사적인 맥락에서 이 장면을 의미 분석을 해본다고 하면 뭐 죽음의 이미지 혹은 그 혼자 고독을 삼켜야 하는 영이라는 캐릭터가 받는 스트레스의 어떤 발현처럼 보이기도 해요. 들쳐매고 왼쪽으로 사라진다는 그 이미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서사적으로 볼 때는 이 검은 옷이라는 또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영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한 뭐 죽음의 갈망 이런 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충분한 거죠. 마지막으로 그 영희가 바닷가에서 그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꿈인지 아닌지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편집이 마치 꿈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누워있는 장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쇼트는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쇼트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꿈인 것 같다라고 커팅이 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엔딩을 장식할 때는 영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거든요. 근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거는 해변가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그 행위는 아까 말씀드린 검은 옷의 남자도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그쪽으로 걸어간다는 거 행위 자체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서사적인 의미는 다 부여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해석이 가능은 한데 꼭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전 영화들 같은 경우 하하나 부천방향이나 지금 이 스캔들이 터지기 전의 영화들은 대략적으로 그렇게 읽혔어요. 물론 서사적으로 그때도 읽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영화를 뭐 시간의 어떤 역전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혹은 홍상수의 어떤 개인적인 자전적인 얘기로 읽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의미가 하나로 지정되진 않았거든요. 스캔들이란 되게 큰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많은 관객들이 그 프레임을 통해서 영화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오독은 아니지만 되게 많은 가능성들을 제한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좀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는 방법, 경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는 홍상수라는 사람이 영화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고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상당 부분의 많은 견해를 국내에서 홍상수 감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평론가 중에 한 명인 정한석 평론가의 견해를 제가 많이 참고했다는 걸 먼저 밝혀드리고요. 이번 기자회견 중에 되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권혜호 배우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나도 일부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다. 내가 찍는 장면이 첫 장면인 줄 알았는데 일부가 있다는 거를 이번 영화 보면서 알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홍상수 감독님이 배우들에게 어떤 큰 그림, 정해진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지는 않는 스타일이세요. 정말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배우들도 정보를 모르고
심지어는 감독도 내가 어떻게 찍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즉흥적으로 찍어요. 근데 여기서 즉흥적이란 게 내 마음대로 찍는다는 건 완전 다르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근데 그게 즉흥적이라기보다는 되게 필연에 가까운 거죠.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베가본드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그 만화에 짧은 철학에 대한 어떤 잠언 같은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완벽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어쩌면 이 말이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굉장히 적절하게 들어맞는 것 같아요. 사실 홍상수 감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싶은 어떤 방향, 매 영화에서의 어떤 큰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고독이라든지 뭐 인간의 솔직함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몇몇 큰 흐름은 정해져 있는데 그 길로 가는 방향들은 매번 즉흥적인 거죠. 매번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자유로운 거죠. 외국 강연 중에 홍상수 감독님이 삶의 실체 혹은 뭐 지각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렇게 물맛, 지금 마시고 있는 물맛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몇 년이 지나도 이 물맛을 알 수는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뭔가가 존재는 하는데 그거는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어떤 진실, 찰나의 진실인 거고 그걸 본질적으로 전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불가능하다는 걸 감독님도 알고 있고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은 거죠. 그 불가능함에 최대한 영화라는 형식을 빌어서 최대한 그 느낌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이게 홍상수 감독의 어떤 목표인 거고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영화를 만드는 거냐면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큰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 방향을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떤 장소에 가요. 어떤 배우를 데리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화면을 보고 그때 받는 느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받는 느낌들을 화면에 옮기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즉흥적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는 그때만 허락된 유일한 진실, 완벽하게 결정되어 있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럼 결정된 상태를 꺼내는 게 중요한 거죠. 감독의 역할은 그걸 잘 꺼내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걸 위해서 홍상수 감독은 몇 가지 원칙들을 지켜나가는 연출들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전작에서의 보이는 연출적인 큰 특징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겹쳐놓는 시간의 중층성, 그리고 하나는 뭔가 다른 세계와 접촉시키는 뭐 꿈이라든지 뭐 이런 경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하나는 보이스 오브 나레이션을 쓰는 건데요. 이거는 기술적인 부분들인 거죠. 시간의 중층성을 볼 수 있는 거는 북촌 방향 혹은 다른 나라에서 이게 계속 시간의 미러를 맴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서사라는 거는 A에서 B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 이게 어느 선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계속 뺑뺑 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시간이 약간 원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시간의 중층성, 그리고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뭐 장자지몽처럼 이 경계를 되게 모호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영화가 다른 나라에서 같은 거죠. 그리고 인물의 내면을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서술하는 보이스 오브 나레이션, 이 세 가지 정도를 주로 자주 써왔어요. 이런 연출법들을 통해서 결국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라고 하면 차이와 반복인 거죠. 비슷해 보이는 유사한 것들을 두 번, 세 번 겹쳐서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다른 것들, 다르다는 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시간의 중층성도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은 시간들을 겹쳐 보이고, 혹은 꿈이랑 뭐 다른 세계, 꿈이랑 현실의 경계를 보여주는 것도 꿈과 영화 속의 다른 현실들을 겹쳐서 보여주는 거죠. 보이스 오브 나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내면을 다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 내 말이 아니라 말이 이제 겹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들, 실제로 겹쳐 보이면 다른 것들, 그 차이를 계속 발견해 나가려고 하는 연출 기법들이거든요. 어쨌든 현실을 찍은 영화 혹은 현실이 반영된 어떤 영화를,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현실과 얼마나 다른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왜 흔히 줌인, 줌아웃, 패닝 이런 것들이 되게 당황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통 영화에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줌인이 갑자기 들어가거나 갑자기 패닝을 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는 그거를 그냥 스스럼 없이 쓰는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본인이 굳이 이게 영화라는 걸 감추지 않는 거죠. 그런 식의 갑자기 들어가고 나가고 화면이 돌려지고, 그리고 누가 이 화면을 돌렸는지를 모를 정도로 뜬금없는 화면들을 보여줘요. 근데 그 뜬금없는 화면이 그 순간에 홍상수 혹은 그 손에 카메라를 든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어떤 감흥을 주는 화면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은 각자 나름대로 하세요 라는 거예요. 이거는 서사적인 인과관계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큐가 아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까 차이와 반복이라고 했잖아요. 영화라는 장면과 현실과의 차이를 드러내주는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그런 기술적인 거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전체에서는 영화 구조적으로 혹은 장면 장면의 유사성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고 영화와 현실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홍상수라는 사람이 바라보는 현실 그리고 영화라는 형태로 재현되는 어떤 매개 이 차이들을 계속 발견해 나가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영화예요. 이 사람한테 중요한 거는 내가 느낀 진실이라는 거죠. 그 순간 그 화면 혹은 그 찍을 때 상황에서의 내가 느낀 진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걸 정한석 평론가는 되게 재밌는 비유를 들었었는데 김훈 작가는 카레 노래에서 그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이 문장을 적을 때 꽃이 피었다고 할까 꽃은 피었다고 할까 갖고 굉장히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김훈이란 사람한테는 꽃은인지 꽃이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정답이 사실 있는 거죠. 본인 안에는. 근데 홍상수 감독님이 그 똑같은 상황에서 한다고 하면 이 홍상수 감독 어떻게 반응하냐면 꽃은 꽃이 뭐라고 불리던 간에 심지어 그게 꽃이 아니라고 상관없고 내가 그 꽃을 사랑하는 거죠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이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어떤 형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상과 내가 느끼고 있는 반응 교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모든 순간들의 반응들을 담아낸 거예요. 단 그거는 본인의 반응인 거죠. 본인과 배우와 화면과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주어진 날씨 상황들에 대한 반응.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솔직해요. 우리가 흔히 영화가 어떻게 찍어지냐라고 하면 서사 영화에서는 이야기가 있죠.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장면이라고 설명되는 이 그림으로 옮기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다시 그걸 이야기의 형태로 받아들여요. 어떤 얘기를 보고 왔습니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홍상수 감독의 영화에 예를 들면 이야기가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 거예요. 혹은 추상적인 반응이 있는 거죠. 이 영화에서는 고독이겠죠. 사랑에 대한 고독인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 있고 그거를 홍상수 감독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면으로 담아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 우리는 각자 그 추상적인 어떤 반응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또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 홍상수 감독이 처음에 의도한 것처럼 추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되게 공허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프다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죠. 어떤 감정을 받아들일 건가는 관객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열려있는 영화라는 거죠. 검은 옷의 남자는 어떻게 찍어졌는가를 설명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제 독일 분량을 찍을 때 스텝이 4명밖에 없었대요. 굉장히 최소한의 스텝들을 가서 찍었고 그래서 도착한 날 테스트 촬영하면서 검은 옷의 남자가 누구냐면 박홍렬 촬영감독이거든요. 일부 촬영감독이 그 남자예요. 찍을 사람이 없어서 촬영감독에게 저 엑스트라를 맡긴 거죠. 그러니까 언덕 위에서 올라가서 지금 몇 시에요? 라고 물어보는 남자 역을 맡겼어요. 근데 그 화면을 찍고 나니까 감독님이 그 화면에서 굉장히 받은 어떤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부터 이걸 계속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박홍렬 촬영감독을 계속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뜬금없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뜬금없어요. 이걸 서사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면 뜬금없죠. 근데 그 장면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반응들, 저게 뭘까 하는 궁금증,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감독이 의도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인공관계가 말이 되는 서사로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받는 그 느낌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홍상수 감독님이 영화 만드는 작업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일 큰 필터, 그러니까 스캔들, 혹은 홍상수가 자기 반영적으로, 자기 고백적으로 영화를 찍었다. 그 제일 큰 필터를 한번 덜어내고 이 영화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못 보던 것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감상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런 필터를 빼고 봤을 때 이 영화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짧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밤의 해변에서 혼자는 어떤 영화냐? 지금부터는 제 감상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잖아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밤의 해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제목이 밤의 해변에서 혼자이냐라고 하면 이 제목은 월트 위트먼의 시 밤의 해변에서 혼자라는 시에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따왔다고 하고요. 근데 이 시의 내용이 어떤 느낌의 시냐면 되게 깜깜한 밤, 해변에 혼자 있는 사람에 대한 묘사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혼자 해변가에 있을 때 느껴지는 느낌. 굉장한 고독감과 함께
그냥 이 세계에 혼자 있다는 느낌인 거잖아요. 온전히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전체에 나 혼자 있는 그 상황, 그 상황과 그때 느낄 수 있는 느낌들을 영화는 계속 묘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혹은 이 사랑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게 그런 고독감과 비슷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영화는 김민희를 위한 영화인데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처럼 김민희라는 배우로 인해서 존재하는 영화예요. 그 배우에게 어떤 헌사를 바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배우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하는지에 대한 모든 묘사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고독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단어를 묘사할 때는 이 사람이 고독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야기, 사건들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이 영화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고독이 발현이 되는지, 혹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때때로 어떻게 자기 진심을 표현하는지에 대한 모든 상황들, 반응들을 그냥 모아놓은 거죠. 부스러기들을 다 모아놨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김민희라는 여자는 어쩔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도 되게 답답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가식적인 인간들한테 되게 소리도 치고 고함도 지르고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감정의 기복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랑에 대한 허기이기도 하고 고독함에도 되게 필사적으로 뭔가 저항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영화적으로 약간 표현하면 이 상태의 묘사는 감정의 오르내림의 묘사는 약간 음악적이기도 하거든요. 차라리 이 영화는 서사적이라기보다는 음악적이라는 표현이 훨씬 맞을 것 같고 이 내러티브 영화에서 보여주는 편집의 리듬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음악적인 리듬들을 보여줘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약간 시간의 흐름, 시간의 호흡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그런 것들이 김민희라는 어떤 존재, 김민희라는 여배우의 연기력을 통해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서 얘기하는 연기력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서사를 정확히 전달한 형태의 연기랑은 또 다른 건 거죠. 아마 이 김민희라는 배우도 홍상수 감독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상황, 그때 주어진 상황, 그리고 상대 배우의 반응, 날씨, 그때 공기, 온도 이런 것들에 반응해서 나온 어떤 자연적인 반응들을 뽑아내는 걸 거예요. 실제로 카메라가 찍고 있지만 본인을 타이트하게 찍는지 주민을 하는지 주방으로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냥 정말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그 상황에 최선을 다한 거짓말 안 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또 연기가 솔직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좀 재미있는 대표적인 대사들 몇 가지 꼽아보면 본인 김민희가 이제 사랑을 어떻게 찾냐 보이지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거를 보여야 어디 가서 찾기라도 하지. 그리고 또 고함을 지르면서 이해도 못하면 입 좀 다무세요 이런 고함을 지르기도 하거든요. 그런 대사들이 한편으로는 홍상수 감독님이 되게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결국 홍상수 감독의 영화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영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표현해야 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근데 표현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괴롭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어떤 절박함, 절절함들이 김민희의 어떤 절규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 거죠. 형상화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초반에 다리에서 갑자기 절을 하고 들어가는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되게 상징적인 어떤 장면처럼 보이거든요. 상징처럼 읽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딱 봤을 때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그 호흡을 한번 끊어가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멈춰있는 그 장면이 하나의 뭐랄까 적물화처럼 보였거든요. 이 영화는 두 가지 운동이 있어요. 이 자리에 멈추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세월일 수도 있고 혹은 사랑일 수도 있죠. 어떤 두 존재가 이제 대립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 장면이 지금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라는 어떤 신호로 보였어요. 사랑이 사실 되게 많이 떠나가 있는 상태인데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고 또 그런 상황 자체를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질적으로 그 장면부터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거죠. 이 장면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반복, 뒤에는 이 상황의 반복 혹은 이 감정의 반복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봉봉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김민희의 그 장면에 완전 마음을 뺏겼거든요. 근데 이건 어쩌면 개인적인 어떤 체험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장면에 마음을 뺏긴 것 자체는 그 장면에서 되게 놀라웠던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선배를 기다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선배를 기다리는 물리적 시간이 있고 그리고 멀리 있는 감독을 그리는 어떤 마음이 있겠죠. 물론 대사로는 나오지 않아요. 그냥 추측,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어떤 시간 그런 것들이 한 장면에 동시에 한 장면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들이 한 장면에 담겨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서로 다른 시간이 섞여 있는 상태가 아마 제가 경험해본 어떤 누군가를 그리는 마음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딱 그 순간만 잘라서도 영화가 가능하다, 영화가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영화는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매 순간순간, 매 셔트가 사실 한 편의 독립된 영화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감흥들을 자아내는 거죠. 중간에 잠깐 주민이 들어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주민이 들어가는 타이밍도 뭔가 계산이 돼 있거나 이때 주민이 들어가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그때의 감흥인 거죠. 그 김민희가 부르고 있는 노래, 그 화면과 감독 공상수의 어떤 반응들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묻어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잉여라고 생각되는 장면들,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장면들이거든요. 영희라는 여배우의 쓸쓸함이라는 서사가 중심이라고 하면 쓸데없는 장면들 되게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그 결정적이라고 하는 두 장면도 사실 쓸데없는 장면 중에 하나죠. 서사적으로 뭔가 설명하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열려있는 시간 혹은 현실의 틈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의 사이사이에 있는 조각들, 우리가 뭔가 사건이 있고 그 사건 연결시켜져 나가는 되게 뜬 시간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멍 때린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사실 삶을 채우는 시간들이거든요. 영화는 거꾸로 그런 것들 좀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영화예요. 일부러 그런 틈들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쓸데없는 장면들이 더 많아요. 예를 들면 봉봉 카페에서 인물들 대화하고 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창밖을 바라봐요. 갑자기 창밖을 줌인해요. 창밖에 뭐가 있지도 않아요. 그냥 누가 지나가는 것만 보여주죠. 근데 그 장면이 홍상수에게는 그때 필요했었나 봐요. 혹은 그때 주어지는 감각이 방금 말씀드린 일상에 되게 쓸데없는 감각. 이를테면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문득 옆을 볼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멍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영화에 실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똑같이 현실과 같냐라고 하면 다르죠. 영화는 현실을 최대한 어떻게 보면 모사를 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달라요. 그 차이들이 사실 이 영화를 영화로 만들어주는 어떤 근본적인 요소들인 거죠. 제가 이 영화에 점수를 드리는 거는 평가라기보다는 제 감상이 어느 정도였다. 그리고 이걸 잣대로 해서 이런 영화들의 호기심을 한번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어떤 추천의 의미에서 드리는 점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화의 대중성은 60점입니다. 이 영화의 예술성은 100점입니다. 지금까지 영화를 연구하는 모비썸 송경원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